안녕하세요. 인고원 포인트입니다. 도형 영역 네 번째 강의, 평면 도형의 기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도형을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본다고 했을 때, 물론 2위와 3위에도 입체 도형 내용이 있겠지만 기출에서는 대부분 평면 도형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1, 2, 3위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번 강의에 정리를 하고, 다음 도형 마지막 강의에서 입체 도형 배경 지식 강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기출 분석 내용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평면 도형에서 이번에 같이 살펴볼 주제는 평면 도형의 정의, 성질, 구성 요소, 그 다음 바닐레 기하사고 수준과 마지막 딘지의 개념학습 원리,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빈출된 순서로 보면 10회, 7회, 5회로 결코 적지 않은 횟수로 다들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평면 도형의 정의, 성질, 구성 요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평면 도형의 정의, 성질, 구성 요소 총 10회 출제가 되었는데 가장 마지막 출제된 게 2024학년도로 꾸준히 2008학년도부터 정말 꾸준히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면 도형 강론 정리를 할 때도 대부분 예시적 정의로 정리를 하지만 우리가 3, 4학년 때는 이제 명명적 정의도 대거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직각 같은 경우에 원을 반듯하게 두 번 접어 생기는 각으로 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 명명적 정의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의 정의만 아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와 2022학년도의 구체적인 조작, 이런 부분을 쓰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나온 구체적인 조작 활동 수준은 서술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5개념 지도 내용 충분히 2008학년도처럼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면 도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도형을 꼽으라면 바로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의와 성질을 점점 더 심화돼서 묻고 있어서 반드시 평행사변형은 완벽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상 단순하게 1차원적인 성질 묻기가 아니라 그 성질을 바탕으로 한두 단계 나아간 그 다음 단계 추론을 할 줄 알았어야 됐는데, 2018학년도가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해의 기출문제라서 이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많이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2008학년도부터 볼 건데,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약속을 해요. 이때 삼각형의 높이가 항상 내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높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2008학년도에 소재가 된 내용 반드시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2009학년도, 2011학년도는 굉장히 비슷한 쌍둥이 문제인데 둘 다 똑같이 평행사변형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범례의 분류 기준으로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사용할 수 있나요? 없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해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게 바로 결정적 속성이고 그게 바로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해야 되는 것으로서 정의를 알고 있어서 틀리고, 얘는 마주보는이 들어가지 않아서 틀리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골라내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디귿이 아니죠. 얘와 얘가 평행하지 않아서 안 되고, 얘도 아닙니다. 마주보는 것이 평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성질, 실질적인 분류까지 다 묻고 있는데, 학생이 5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내용을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도하는 내용, 그것에서 이제 정의나 성질 부분이 들어가게 써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정말 비슷한 쌍둥이 문제가 연달아서 출제된 만큼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5학년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조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 구할 때 잘라 맞춰보거나 각도기로 재어보거나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연필 돌리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문제는 2024학년도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 직선의 위치관계, 수직관계, 평행관계와 관련돼서 2024학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비슷한 똑같은 조작 활동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형의 성질만 암기하고 끝나지 않고 각종 조작 활동을 말로 설명할 줄 아는 수준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017학년도는 우리가 오목다각형 문제였는데요. 똑같은 육각형이지만 그림 2는 볼록다각형에 해당하겠고, 그림 3은 오목다각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목다각형을 명시적으로 지도하진 않지만 애들이 도형판이나 혹은 모눈종에다 이걸 그려가지고 왔을 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와 함께 쓰라고 했을 때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지만 질문할 경우 답을 해주라고 지도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예인지 비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18학년도에 정말 서술이 까다로웠던 문제였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마지막 정삼각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결국에 이제 정삼각형임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인데 세 가지 도형의 성질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서술하는 게 많이 까다로운 만큼 서술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평면 도형에서는 이처럼 정의나 성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녹여내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2018학년도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서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학년도 같은 경우 이제 변의 길이와 가계 크기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미 사실 이제 성취 기준에도 나올 만큼 변의 길이와 가계 크기는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이게 출제가 된다면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정삼각형 여기에 쓰고 예각삼각형 되는데 이거 두 개는 안 되죠. 그래서 9가지 중에 총 7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 분류가 가능하지만 가계 크기 같은 경우에는 분할적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부분 우리가 배경 이론에서 공부를 같이 했었죠. 이 두 가지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제 예시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즉 결정적 속성을 유지한 채 비결정적 속성이 다양한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제 두 가지 모습의 사각형을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것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예시적 정의라는 이 용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라는 이 용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이걸 가지고 활동이나 발문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도 2021학년도에 이제 내포적 방법, 즉 명명적 정의가 출제가 되었고 직각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수준까지 출제된 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도형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도서 이제 배경 이론 부분에 나오는 진짜 그 도형의 제대로 된 명명적 정의까지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정리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2022학년도 비록 이것이 마름모의 둘레로 측정에 해당하긴 하지만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도형과 측정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기도 하고 또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것을 마름모의 성질과 연관지어 쓰라고 했잖아요. 즉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4를 하면 된다는 것을 적어주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2018학년도 문제와 2022학년도 문제가 공통점이 있다면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얘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얘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과 정의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답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문제 가지고도 서술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문제는 2015학년도에 그 연필 이용해서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 그 부분 서술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로 삼각자 이용해서 평행관계, 수직관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수직과 평행 빈칸 뚫어서 쓰는 수준에 그쳤겠지만 이제는 2015학년도처럼 직접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활동에 대해서 글로프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강론에서 정리해드렸던 다양한 구체적인 조작에 대한 내용 반드시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반일례 기하사고 수준 보겠습니다. 반일례 기하사고 수준은 거의 시각적 인식 수준은 2004학년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거고 그것도 심지어 이제 그냥 가볍게 수준 구분하는 수준에서 나왔지 대부분 다 이제 분석적 수준, 그 다음에 관계적 수준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온 거 안에서 계속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시각적 인식 수준도 절대 놓칠 수 없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비록 지금 평면 도형이라서 1, 2학년군 때 예시적 정의를 주로 사용하긴 했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도형 마지막 시간에 할 입체 도형에서는 5, 6학년 때도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우리가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만큼 예시적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각적 인식 수준이 다음에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예시적 정의로 사각형을 정의 내려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각적 인식 수준도 분석적과 관계적 수준 못지않게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어, 여기 주제에서는 수준을 묻기도 하지만 활동을 구성하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어떤 활동을 보고 이것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지만 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수준을 보고 활동이나 발문을 구성해서 쓰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사고가 모두 능통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04학년도 같은 경우에 활동 1은 고체물을 모양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시각적 인식 수준에 해당하겠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성질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적 수준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 중에 사각형을 구별하고 있는데 도형을 사고 대상으로 하고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적 수준,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내고 있어서 분석적 수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유형임을 파악한다, 즉 포함관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비형식적인 연역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윤이가 관계 수준, 즉 비형식적 연역 수준에 있다고 할 때 이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아는 방법, 그 전에 먼저 분석적 수준에 있다고 할 때는 자를 이용해서 직접 길이를 재어보는 것에 해당을 하겠죠. 그런데 하윤이가 관계 수준, 즉 비형식적 연역 수준에 있다고 할 때 직사각형을 두 대각선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 직각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로 분해를 하면 직각삼각형이 대응하는 각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가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비형식적으로 연역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떤 내용을 보고 수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답에 해당하는 것, 그 비형식적 연역 수준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아낸 어떤 사고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답으로서 기억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각적 인식 수준, 그 다음에 이게 분석적 수준, 마지막 이것이 비형식적 연역 수준의 어떤 활동이나 발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06학년도에 보시면 이게 잘라서 직접 겹쳐보라고,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서 성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은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단계 분석적 수준에 해당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 마름모다, 이렇게 포함관계를 보고 있잖아요. 포함관계를 본다는 것은 뭐죠? 비형식적인 연역 수준, 즉 관계적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준을 묻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활동을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활동이나 발문을.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지문과 해설을 그 답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겠고, 여기 이런 발문 부분들을 학습에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9학년도 4번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됨을 알게 한다.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포함관계를 보는 비형식적 연역 수준에 해당하는데, 비록 이제 이 문제의 답은 X예요. 왜냐하면 개념 익히기 단계에서는 이 포함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모형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학 기출에서 모형이 거의 출제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에 초점을 둬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 선지를 이 반일레 기하사구 수준과 연계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포함관계의 관점으로서 보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011학년도 15번 2번 3번 선지 같이 보면,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성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고 분석적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질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거짓인가요? 일단 거짓 아니에요. 그리고 발레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비형식적으로 연역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레를 들어 귀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참입니다. 비록 이 C가 내린 결론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연역적으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형식적인 연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답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12학년도 16번의 니은 선지 보시면 분석적 수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성질을 파악하고 있어서 분석적 수준 맞죠? 그 다음에 2013학년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보고 있어서 분석적 수준, 그 다음에 비형식적으로 연역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수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면서 분석적 사고 수준, 즉 구체적인 조작 활동으로 성질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특히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이것을 각각 자로 재거나 각도기로 재어서 확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학년도 기출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어느 수준, 어느 단계에 해당하냐를 물었다면 이제는 직접 그 활동을 구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수준만 알고 끝나지 말고 여기서 이 단계 수준의 아이는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할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접근해 보시면 문제를 대비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13학년도 이전 기출에서 어떤 활동을 주고 이게 어느 수준이야 물었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반대로 이 수준에 해당하는 활동의 예시로 이것이 있구나 하면서 이 활동을 학습에 활용을 하는 식으로 2013학년도 그 이전 기출을 활용하심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위 딘즈 혹은
DNS의 개념학습 원리인데요. 그동안에는 활동을 주고 이와 관련된 원리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계속 물었어요. 활동을 주고 관련된 원리가 뭐냐 했을 때 원리를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2021학년도에 예시적 정의와 관련 지어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녹여내서 활동을 쓰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일레 기하사고 수준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주고 수준을 묻는 게 아니라 수준을 주고 주제를 주고 그 다음에 활동을 혹은 발문을 구성하는 문제가 바닐레 기하사고 수준에서 이미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3이 딘지의 개념학습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주고 반대로 활동 혹은 발문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2021학년도 그 이전 기출 2005, 2010, 2011, 2012학년도 기출을 공부를 하실 때도 우리가 발문을 보고 이게 이런 원리야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 원리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이 문제의 지문이 있어 이렇게 문제의 지문을 답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학습 태도를 가진다면 조금 더 이 주제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결정적 속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결정적 속성으로서 그 도형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다시 1위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평면 도형의 정의, 성질 구성 요소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도형의 결정적 속성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결정적 속성이 뭔지 지적하기 위해서는 즉 충분 조건이 뭔지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도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개념으로서 딱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형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은 1위 주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005학년도 주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구성의 원리가 나왔는데 진짜 구성의 원리는 출제되기가 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구성의 원리를 고려해서 활동을 만들어 쓰라 라고 할 때 이제 만들어 본다 이런 식으로 답으로서 여기 지문의 내용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적절치 않고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적절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것이 삼각형의 정의잖아요. 그게 바로 결정적 속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상관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결정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속성이 바로 그 정의에 해당하겠고 그 외 나머지 것은 다 비결정적 속성에 해당하는데 원리를 쓰라고 하기보다는 원리를 반영한 활동을 만들어 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의 이 교수 사례 그리고 여기 해설의 내용 이 두 가지를 답으로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1학년도 15분의 1번 선지 보시면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맞죠? 평행사변형에서 각의 크기 이 부분이 바로 비결정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 그 부분이 바로 결정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를 하되 각의 크기라는 비결정적인 속성은 변화시키는 거죠. 각의 크기뿐만 아니라 변의 길이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지도하는 혹은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이해한 학생의 어떤 발언 내용을 서술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지문의 내용을 서술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12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보고 마무리 지어볼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나오면서 2011학년도 기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평행사변형이 나오고 있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속성 이것이 바로 결정적 속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의 크기, 변의 길이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비결정적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보고 원리를 쓰라고 하기보다는 원리를 보고 활동을 구성하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이게 이 내용이 평행사변형 가지고 무려 2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술한 연습 정말 반복해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이 부분은 우리가 1위 주제할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가지고 원리를 반영한 활동, 발문 만들어 쓰기로 처음 2021학년도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딘지의 개념학습 원리는 활동을 보고 원리를 쓰는 식으로 학습을 하지 말고 원리를 가지고 활동이나 발문을 만들어 쓰는 연습을 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도형의 기출분석까지 모두 마무리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입체도형, 배경이론, 강론, 기출분석까지 모두 세트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